자, 오늘부터 2과목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3, 4과목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죠. 설명도 좀 길어지고 할 텐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자료 구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같이 한번 천천히 보죠. 자, 일단 자료 구조는 말 그대로 자료가 구조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어떤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정리가 되냐에 따라서 성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효율적인 구조 선택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옷을 정리할 때도 여름옷, 겨울옷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상의, 하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옷을 찾거나 분류하는 시간, 그런 것들에 대한 성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순 구조가 있어요. 기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뭐 정수, 실수, 문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단순한 구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을 조금 해보면 변수라고 해서 그런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자료 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선형 구조라고 있습니다. 1대1 대응 구조예요. 색과 큐,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1대1이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다음 데이터가 딱 한 개 있는 것, 다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선형구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형구조는 순차 구조와 연결 구조가 있는데, 순차 구조는 탐색 속도를 우선시하는 형태고, 연결 구조는 데이터가 이동되거나 삭제되거나 할 때,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할 때 그의 속도가 우선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비선형 구조는 다대다 대응 구조, 트리랑 그래프 이런 거 하나씩 이제 볼 겁니다. 트리랑 그래프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가 하나랑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와도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걸 비선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구조도 따로 있습니다. 기초 기억 장치,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데이터가 기록될 때 파일 단위로 우리가 저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 활용되는 거고, 뭐 파일 구조, 파일 편성할 때 순차 편성, 뭐 직접 편성, 색인 순차 편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구조,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또 그 아래에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효율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지는 아래쪽에 나올 텐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만들어 두는 게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이 작성되는 원칙이 있는데,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일단은 출력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 뭐 n개, 한 개도 괜찮고 뭐 다수도 괜찮고,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출력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 뭐 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구성이 돼야 되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 연산이 가능해야 된다.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구성도 완벽해야 된다, 명확한 의미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출력은 반드시 한 개 이상 존재해야 된다. 그걸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능 판단의 기준을 보면 정확성, 명확성, 자, 위쪽에 원칙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행량과 메모리 사용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수행량, 횟수, 메모리 사용량, 요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왜 속도가 저기가 안 되냐면, 데이터에 따라서 속도는 계속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가지고 판단 기준을 삼지 않아요. 횟수와 사용량 이렇게 정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횟수랑 공간 이 정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또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똑같은 말 계속 나오죠.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기사 코드가 있고 순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사 코드는 일반적인 언어,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는
코드랑 유사하게 표현을 하는 형식 코드고요. 그 다음에 순서도는 약속된 도형 또 기호, 화살표 이런 것들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것을 순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기법을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요거를 구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에서는 뭐 구현을 하라고까지는 안 하니까요. 특징만 좀 구분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적 계획법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문제의 풀이를 사용한다. 일도 포인트요.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요. 분할 정복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큰 문제를 분할해서 해결한 다음에 합치는 거예요. 작은 문제의 풀이 연장선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큰 문제를 분할한다.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탐욕적 알고리즘은 기별 최적의 풀이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 최종 결과가 종합적 최적의 풀이라는 보장이 없다.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출발지인데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이 걸리고 여기가 4분이 걸린대요.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길이 있고 이쪽도 길이 있고 나서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어지는 거니까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쭉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분기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고 여기서 또 분기가 생길 수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8분이 걸려요. 여기가 1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 20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서는 5분이나 6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가고 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죠. 16분이 걸릴 테니까요. 15분이 걸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분기에서는 8분이 더 시간이 적게 드니까 이렇게 가야지 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분기별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최적의 풀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일단은 눈앞에 닥쳐있는 분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최적의 풀이를 도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탐욕적 알고리즘 그리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조금 내려서 다음은 제귀. 제귀는 우리가 시언어라든지 언어 공부할 때 좀 많이 들을 이야기예요. 제귀는 다시 도출한다는 뜻이에요. 현재 풀이 도중에 다시 같은 풀이를 진행한다. 그걸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드리자면 TV를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TV를 보고 있는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TV를 보고 있는 드라마 속에서 또 보니까 또 누가 TV를 보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게 끝나려면 일단 요 제일 안쪽에 있는 TV 프로가 끝나야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있는 TV 프로가 끝나고요. 그리고 요거까지 다 봐야지 내가 보고 있는 TV가 끝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같은 풀이를 진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요런 보통 제기적 알고리즘에서는 흐름의 역순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순서는 1, 2, 3 순서대로 호출이 되는데 결과는 3번부터 2번, 그 다음에 1번 이렇게 역순으로 나온다. 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사 알고리즘은 정확한 게 아니라 빠른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값에 근사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정확한 결과보다는 빠른 진행이 더 우선되는 뭐 그런 작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각 검색법은 분기 탐색 중에 뭔가 실패를 만나면 그 분기를 성공한 형태,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뭐 깊이 우선 탐색에 사용되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공부할 트리 보고 이제 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가령 간단하게 좀 그려보면은 트리를 탐색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일로 넘어와요.
그리고 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려고 하니까 이제 막혔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일로 넘어갑니다. 끝났죠? 그럼 다시 또 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돌아간다. 분기를 되돌아간다. 그래서 퇴각 검색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로 쑥 들어간 다음에 돌아 나와서 나머지 또 쑥 들어가고 해서 깊이 우선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문제에 나오는 알고리즘 설계 기법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형 구조부터 한번 볼 겁니다. 자, 선형 구조의 가장 첫 번째는 스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택은 입출력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할까요? 빨래 바구니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 나올 때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스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나중에 들어간 게 가장 먼저 나오게 된다. 그래서 후입 선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어디에서 쓰이는지는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명주소 명령어 함수를 호출할 때 깊이 우선 탐색, 잭이나 선형 리스트 여러 가지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는데 일단 TOP 탑 삽입 포인터, 그 다음에 푸시 데이터 입력 명령어, 팝 데이터 추출 명령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2개 집어넣었다. 이 집어넣는 순서가 1번, 2번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1번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탑 포인터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탑 포인터가 요 스택의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면은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라는 에러가 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탑이 이제 추출을 하다 보면 2번 나가고 1번 나가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게 같이 내려가겠죠. 이제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공간을 가리킬 부분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추출할 게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언더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출할 데이터가 부족하다. 데이터가 넘쳐나면 오버플로우, 데이터가 부족하면 언더플로우,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 표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요 후이식 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택에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피연산자와 연산자를 나열하는 방식을 이제 수식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중위식입니다. 여기 보면 연산자가 피연산자들의 중간에 위치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예시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요거를 중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위식은 괄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산의 순서를 나열되어 있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연산자의 우선순위라든지 괄호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 그거를 전위식이나 후이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2 더하기 3이 2 더하기 3에서 요 플러스 요게 연산자잖아요. 요 연산자를 어디로 이동시키냐에 따라서 전위식, 후위식이 됩니다. 이거를 일단은 받아서 이렇게 앞으로 넘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러면 전위식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2, 3 하면 전위식 또는 뒤로 넘겨요. 2, 3 플러스 3은 후위식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관계인데 요거를 이제 반복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요거 간단하게 위에 있는 거 하나만 해보면, 요거를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괄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A하고 B를 일단 나열을 해요. 어쨌든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니까요. 자, 후위식, 전위식 동시에 볼게요. 자,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를 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는 연산자니까 연산자가 앞에 요게 전위식이고 연산자가 뒤에 있으면은 요게 후위식인 거예요. 정리되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계산이 끝난 거죠. 요렇게 하나 묶어 놓을게요. 도 요렇게 간단하게 묶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을 위해서 색깔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보죠. 자, A, B가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산되는 게 C랑 곱해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C를 또 나열해요. 요렇게. 자, A, B 계산이 끝났으니까 요 A, B의 결과랑
그 다음에 C랑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얘는 곱하기를 하겠대요. 그럼 여기가 곱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전이, 그 다음에 뒤에다 씁니다. 그럼 후이에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계산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색깔 한 번 더 바꿀게요.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이번엔 D입니다. 여기 지금 C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D도 그대로 나열을 해요. 결과 옆에다가. 그리고 그 앞에다가 더하기를 붙이면은 전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더하기를 붙이면 후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변환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Q입니다. Q는 스택이랑 비슷한데 입출력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터널을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터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스풀이라든지 입출력 버퍼라든지 데이터의 이제 대기 행렬, 그래서 대기 Q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그거 할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탑이라는 게 없죠. Q에는 리어라는 삽입 포인터랑 프론트라는 추출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추출되는 부분을 여기 보면은 추출 포인터 프론트 F라고만 써놓을게요.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들어올 공간, 여기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를 리어 포인트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 추가된다 그러면 이쪽에 데이터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던 놈은 이 다음 공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죠. 이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추출이 된다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이 프론트가 가리키는 애가 추출이 될 거고요. 그러면 프론트는 가리키는 걸 이제 오른쪽으로 옮기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추출이 된다 그러면은 얘가 추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렇게 옮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옮기고, 그 다음에 얘가 얘랑 같아지겠죠, 위치가. 그래서 이제 두 값이 같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여러 번 추출하게 되면 데이터를 좀 이동시켜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은 이렇게 비어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 포인터를 잠깐 지우고요. 이 포인터들을 이렇게 좀 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동한다, 포인터를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위치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 써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일단 Q인데, Q에 데크라고 해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복잡한? 추가된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입출력이 빈번한 경우에 활용이 되는데 양쪽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 입력 제한, 출력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제한 같은 경우에는 출력은 양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 입력은 하나만, 출력 제한은 그 반대겠죠. 입력은 양쪽으로 되는데 출력은 하나만 한다. 이렇게 전부 다 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Q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선형 리스트입니다. 자, 선형 리스트는 같은 유형의 데이터가 연속된 공간에 나열됐습니다. 마치 배열하고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특징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냥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탐색이 빨라요. 대신에 삽입 삭제가 느려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한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런데 데이터를 삽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아직 공간이 없잖아요.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 다 한 칸씩 밀어야 됩니다. 너 잠깐 이쪽으로 한 칸만 옮기자. 그 다음에 너도 들어와서 한 칸만 옮기자. 그리고 네가 이거 들어가면 돼.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탐색은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탐색을 하면 되니까 탐색은 빨라요. 자, 근데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빼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를 여기서 얘를 하나 빼야 돼요. 그러면은 얘를 일단 뺍니다. 공간이 비죠?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옮겨요. 이것도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옮겨야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어디 있나요? 삽입 삭제 이런 것들이 좀 느릴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동 횟수, 평균 이동 횟수 이것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선형, 배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부분이 연결 리스트입니다. 연결 리스트는 노드와 노드의 연결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드는 어떤 추가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 그런 부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한 대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노드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다음 목적지라든지 그런 정보를 추가로 가지고 있는 얘를 노드라고 한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드는 복잡하고 탐색이 좀 느리지만 삽입 삭제가 좀 빠릅니다. 그게 배치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노드별 포인터라는 게 필요하다. 포인터라는 거는 어떤 다음 목적지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원래는 그냥 이렇게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음 목적지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하나씩 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일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노드와 연결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요소를 가리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 게 또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일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포인터는 어때요? 마지막 포인터는 가리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얘는 널 값을 가진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 널이라는 게 없음, 데이터 없음, 정보 없음을 딱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단일인데, 여기서 조금 더 보완된 게 여기 보면 단일 원형 연결 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노드 연결도 되는데 첫 노드와 마지막 노드를 서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회 계속 돌면서 반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뒤쪽에 있는 여기가 널이 아니라 요 첫 번째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는 겁니다. 이게 원형이에요. 마지막 노드가 첫 노드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단일 원형이고요. 이중 연결 리스트는 다음 노드가 아니라 이전 노드, 그러니까 다음 노드 포함해서 이전 노드까지 기억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러면은 또 보면은 여기에 데이터 말고 이렇게 이전 노드로 갈 수 있는 이런 포인터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얘가 없겠죠. 이중 연결만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쪽도 이게 잠시만요.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널이고 여기도 널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적어볼까요? 얘도 널일 거고 얘도 널이에요. 양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끝과 끝으로 여기에서 끝과 끝으로 갈 수 있게끔 연결을 하면 이중 원형 연결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널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냥 원형 생각해보면은 딱 원을 그려야 되니까 처음에 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만 조금 생각해도 충분히 저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 연결이 많을수록 복구가 가능하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가 끊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 화살표 때문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라색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가 끊겼어요. 그러면 요거 두 사이를 지금 복구를 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니까 아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컴퓨터는 여기랑 여기 요 사이에 정보값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결되어 있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끊긴 거기 때문에 복구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까지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비선형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선형이라든지 뭐 큐라든지 연결 리스트 이런 것들은 뭐랄까요, 어떤 원리를 좀 이해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거에 대한 실제 간단한 예시가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자, 근데 비선형 구조에서부터는 뭔가를 이제 순환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일단은 비선형 구조를 보면은 가장 먼저 트리가 나와 있죠. 우리가 제일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트리예요. 자, 데이터를 1대 다의 계층 구조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노드가 이 동그란 거고 간선이 이 선이죠. 자, 방향성이 있는 비순환 그래프의 일종. 비순환은 끝에서 처음으로 다시 안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방향성은 뭐 위에서 아래로 들어간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노드들의 그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좀 보면 근노드와 단말 노드가 있죠. 근노드는 최상위, 그 다음에 단말 노드는 최하위, 이런 애들, 이런 거 끝에 달려있는 애들, 그런 거고요. 자, 내부 노드는 단말 노드가 아닌 노드, 그러니까 요 애들이 다 지금 내부예요. 루트도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 노드는 같은 부모를 가지는 노드, 이렇게가 형제고요. 이렇게가 형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형제가 될 수 있죠. 같은 부모 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B 노드의 형제 노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또는 B 노드의 자식 노드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 해당 노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볼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트리 용어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미안해요. 이렇게 일단 보고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노드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자식 노드의 개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모든 노드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노드의 깊이는 자신의 부모 노드 개수,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얘가 내 부모고요. 그 다음에 또 B가 A의 부모죠. 요렇게. 그러면 노드 개수가 B, A에서 총 두 가지죠. 내 조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용어들이 나무를 기준으로 이제 만들었나봐요. 그래서 요거를 뒤집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합니다. 깊이라고 보면은 요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A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뭐 B가 여기 있겠죠. 거꾸로 뒤집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B가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처럼. 그래서 깊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깊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암기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트리의 높이는 자신으로부터 가장 깊은 단말 노드까지의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따지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여기 조금 더 깊죠. 그러니까 여기 또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GH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부터 시작하면은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가장 높은 게 이쪽이죠. 그러면은 3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노드의 높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 단계죠. 이 단계.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그냥 일반적인 트리 형태로 보면 깊이가 높이 같고 높이가 깊이 같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용어를 정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조금 얼추 맞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트리의 높이는 루트 노드로부터 가장 깊은 단말 노드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트리의 높이는 루트부터예요. 노드의 높이, 여기 보면은 트리의 높이랑 노드의 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드의 높이는 특정 노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A를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A뿐 아니라 어떤 노드든 그 노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드의 레벨은 같은 깊이를 가지는 노드의 집합, 이렇게 같은 깊이를 가지는
집합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또 뭐가 있었죠? 노드의 차수, 자신의 자식 노드의 개수가 여기서 D라고 치면은 하나, 두 명이죠? 두 명이가 아니라 두 개라고 얘기했죠? 두 개죠. 자, 그 다음에 트리의 차수. 트리의 차수는 트리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차수를 가지는 노드의 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진 트리라서 상관이 없는데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트리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얘가 가장 많은 가지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간선을. 그러면 요 놈이 이제 트리의 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진 트리에 대해서 보통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거의 100% 이진 트리일 겁니다. 이진 트리는 최대 2개의 자식 노드로 구성된 트리가 이진 트리예요. 좀 추가로 해놨죠. 그래서 이제 전 이진 트리랑 완전 이진 트리랑 포화 이진 트리가 있는데, 전 이진 트리는 모든 이제 이 트리가 자식 노드가 2개 또는 없는 거예요. 그걸 형제 노드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모든 형제 노드가 아예 없든가 아니면은 2개씩 되어 있거나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전 이진 트리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전 이진 트리로 되려면 이쪽에 이렇게 해서 형제 노드가 다 2개씩 아니면 이 F를 없애버리든가 써야겠죠. 자, 그리고 완전 이진 트리는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채웠다고 하면 여기가 X가 있어서 그러면 순서대로 찾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이진 트리이기도 하고요. 완전 이진 트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화 이진 트리는 마지막까지 형제 노드가 딱 2개씩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해가지고 꽉 찬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화, 퍼펙트, 깔끔하게 다 채워졌다. 뭐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이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이번엔 트리의 순회. 자, 요게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요거를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트리 순회를 중위 순회, 전위 순회, 후위 순회로 하는데 요 기준은 다 부모입니다. 왼쪽 오른쪽은 가만 놔두고 그 왼쪽 오른쪽 사이에 부모가 들어가면 중위 순회고요. 왼쪽 오른쪽 앞에 왼쪽이죠. 앞에 들어가면 전위,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뒤에 들어가면 후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도대체 요거를 어떻게 작성을 하냐. 뭐 저 같은 경우야 이런 트리에 대한 부분을 자주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암산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을 그으세요. 일단은 루트가 기준이잖아요. 무조건 선을 그는 거예요. 루트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트리를 쪼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요거 중위순회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진짜 편할 거예요. 중위순회 보겠습니다. 얘는 루트가 가운데 있죠. 이게 가운데 있잖아요. 요거 일단은 A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 루트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애들이 있는 거니까 오른쪽에 지금 요 나눠놨던 애들이 있죠. 몇 개예요? 2개죠. 2칸을 채우세요. 이렇게. 자, 그럼 왼쪽 몇 칸이죠? 5개가 필요하죠? 왼쪽에 5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갈지 아직 모르지만 이 꼴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트리를 딱 줬어요. 그리고 나서 보기가 4개가 있겠죠? 그리고 중위순회에 한 걸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 꼴로 나와야 돼요. 요 패턴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6번째 요게 무조건 A여야 해요. 만약에 요게 A가 아닌 게 있고 딱 하나만 A다 그러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이 이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짧은 거부터 먼저 해보죠. 오른쪽부터 해보죠. 자, 오른쪽 요거 2가지 남은 거 2개. 이거 2개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트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쪼개면 왼쪽이 F가 있어야 되고 가운데 C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F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F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C입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오른쪽이 찼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만 보면 됩니다. 왼쪽을 한번 보죠. 나머지 다 신경 쓰지 말고 이제부터 왼쪽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3칸이 있고 그 다음 B 있고 오른쪽에 한 칸이 있는 거예요. 왼쪽 3칸 띄고 B를 써준 다음에 오른쪽에 한 칸 남았으니까 이런 그냥 적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 그 나머지 3개 남았잖아요. 요것만 보면 되죠. D, G, H.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쪼갭니다. 가운데 D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하나씩 G를 적어주면 되죠. H. 자, 요게 순서입니다.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 그냥 쪼갠 다음에 하나씩 채워 넣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깊이 우선 탐색 형식으로 그냥 쭉 진행을 하셔도 되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방법이 아직 없는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위순회 한번 해볼까요? 또 그러면 똑같아요. 쪼개는 거 똑같습니다. 전위순회로 이렇게 쪼갤 거예요. 자, 쪼갠 다음에 이 루트 A가 어디로 가면 돼요? 왼쪽 끝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끝에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이 왼쪽 루트가 아니라 왼쪽 트리, 그 다음에 오른쪽 트리, 요 순서 되죠. 그러잖아요. 왼쪽 트리가 지금 5개예요. 그렇죠? 5개를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할게요. 5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2칸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없는 거, 몇 개 없는 걸 해보는 게 더 편하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쪼개보죠. 오른쪽은 아예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루트가 C잖아요. 이 C가 이 순서대로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 끝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C입니다. 나머지가 F겠죠.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죠. 나머지 계속해서 해볼게요. 이번에는 요 왼쪽에 남아있는 애들 한번 해보죠. 요 가운데에 이제 들어갈 애들. 이것도 쪼개요. 요렇게. 그럼 이제 루트가 일단 B가 있잖아요. B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뭐로 가야 된다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B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오른쪽 순이니까 이거 3칸 다음에 얘가 오른쪽에 한 칸 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2인 거예요. 그 3칸을 이제 채우면 되죠. 3칸은 무슨 색으로 할까? 주황색으로 이렇게 또 쪼개요. 그리고 루트를 왼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왼쪽 오른쪽 순이니까 GH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쉽죠? 자, 요거 이렇게 쪼개는 것만 잘 파악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공부법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 질문 답변도 되게 많기 때문에 요 후위 순회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해보다가 막히거나 그러면은 뭐 막혔던 부분 정리해서 이제 질문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데이터를 다대다 구조로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뭔가 순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딘가를 연결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그래프는 좀 달라요. 트리의 노드와 같은 개념을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란 거. 단서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인접 정점은 직접 연결된 거.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치면은 A라는 노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는 B랑 C죠. 요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은 얘네들이 방향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시작과 종료의 정점이 동일할 때 말 그대로 사이클을 가진다 라는 거고요. 단순 경로는 반복되는 게 없을 경우, 지금 같은 경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프 용어 정리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하게 어렵진 않아요. 정점의 차수는 이제 인접한 정점의 수, 여기서는 BC죠. 이렇게 이제 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 진입은 들어오는 거고 진출은 나가는 거고,
경로 길이는 경로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간선의 수, 요거 선의 개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여기 보면은 방향 그래프, 무방향 그래프의 이제 표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요거는 무방향이에요. 무방향부터 볼게요. 화살표 그리기가 좀 편하니까. 무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요 두 관계를 그냥 A, B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든 B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생겼다. 화살표가 생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화살표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요게 A에서 B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B에서 A로 간다는 뜻이겠죠. 두 가지는 서로 달라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파악을 하면 되고요. 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는 이렇게 계산하고요. 무방향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리고 완전 그래프가 있는데 완전 그래프는 모든 정점에 간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를 완전 그래프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 자,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용어 자체가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쪽에 있는 트리,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트리가 굉장히 문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